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 중 하나인 중국이 겪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폭 1.5해리에 불과한 작은 해협 하나가 14억 중국인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은 통로가 막힌다면 중국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문제 때문에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중국이 직면한 이 거대한 위기와 그들의 생존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1세기) 들어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역으로 여겨지는 남중국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곳 주변에는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7개 강대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나라들이 바다의 영유권을 두고 격렬하게 다투고 있다는 점이에요. 베트남은 자국 연안에서 상당한 거리까지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자국이 관할해야 할 해역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도 각각 자국의 영향권이라고 주장하는 구역이 있어요. 이 네 나라의 주장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갈등의 소지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국제법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은 이른바 구단선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남중국해 전체 면적의 약 92%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이는 주변 모든 나라의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 해군을 보유한 미국의 이익과도 직접 대립되는 것이죠. 베이징 정부는 이 광대한 바다가 중국 영해라면 외국 해군이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당연히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워싱턴이 지지하는 것은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경계선입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자국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그 너머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허가 없이 이 수역을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합의죠. 이처럼 서로 다른 지도와 주장들이 두 초강대국을 점점 더 위험한 충돌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바다 곳곳에 완전히 새로운 인공섬들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그곳에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기지를 설치했어요. 한편 미국은 중국의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해당 수역에서 계속해서 해군 순찰을 실시하고 있죠. 겉으로 보면 중국의 영토 주장이 지나치게 야심적이고 심지어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대 중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지정학적 약점에서 비롯된 베이징의 절박한 두려움이 그 뿌리에 있어요. 이 약점은 너무 거대해서 적절히 이용당하면 나라 전체를 파괴할 수 있지만 동시에 너무 작아서 가장 좁은 곳의 폭이 겨우 1.5해리에 불과합니다. 바로 말라카 해협입니다.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전략 관문이자 북쪽의 말레이 반도와 남쪽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사이에 위치한 자연적 병목 지점이에요. 이곳은 지리적으로 유럽, 중동, 아프리카와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무역에서 가장 짧은 경로를 제공합니다. 그 결과 매년 3조 7천억 넬 규모의 글로벌 무역이 이 관문을 통과해서 남중국해를 가로지르고 있어요. 이 규모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살펴보면 중국 전체 해상 무역량의 약 60%가 이곳을 지나갑니다. 인근 일본의 전체 해상 무역량의 약 40%가 여기를 통과하고 전 세계 무역량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이 이 좁은 통로를 거쳐가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무역 흐름에 하루 평균 2천만 배의 석유와 전 세계 액화 천연가스 거래량의 약 35%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세계 2위와 3위의 경제 대국으로 두 나라 모두 전체 석유 수입의 무려 82%를 이 해협에 의존하고 있어요. 주로 석유가 풍부한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수입하는 석유가 이 경로를 통해 들어오죠. 해외에서 수입되는 석유가 중국 전체 석유 소비량의 약 7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이는 중국에게 특히 치명적인 의존도를 의미합니다. 결국 중국 전체 석유 공급량의 약 62%가 이
1.5해리 폭의 좁은 통로를 지나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병목 지점에 크게 의존하는 이유는 거기서 수입하는 에너지 자원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곳을 통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엄청난 양의 제조 제품들도 있거든요. 이는 현대 중국 경제의 기반 자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로 인해 매우 명백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좁은 지점이 1.5해리밖에 되지 않는 말라카 해협이 어떤 이유로든 장기간 차단되거나 봉쇄된다면 중국의 전체 경제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중국의 에너지 수입과 제조품 수출을 다른 해상 무역 경로로 우회시킬 만한 지리적 대안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 동부 해안을 오가는 다른 무역 경로들을 살펴보면 수마트라를 우회하거나 인도네시아 군도의 수천 개 섬들 사이로 지나가는 다른 봉쇄 가능한 병목 지점들을 통과해야 해요. 아니면 호주 남부를 크게 돌아가는 긴 대양 경로를 따라가야 하죠. 모든 대안이 비효율적이고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2003년 미국이 석유 부국 이라크를 침공한 지 몇 달 후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던 후진타오는 이른바 말라카 딜레마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가 우려한 것은 특정한 적대적 외국 강대국들, 예를 들어 미국, 인도, 호주 같은 나라들이 말라카를 봉쇄해서 중국의 핵심 에너지 생명선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베이징의 국가 안보에 극도로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중국이 항상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중국이 현재처럼 해외 에너지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말라카 해협에 목숨을 거는 상황은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최근에 일어난 변화거든요. 실제로 중국은 국내에서도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고 북서부, 북동부, 그리고 연안 지역에 대규모 유전들이 분산되어 있어요.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이런 대규모 매장량을 활용해서 완전한 석유 자급자족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석유 수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 경제 규모는 오늘날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작았어요. 1987년만 해도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1.8%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 경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이고 빠른 성장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그 성장과 함께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1993년까지 중국은 역사적 전환점을 통과했고 지금까지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게 됐어요. 국내 석유 생산량은 여전히 많았지만 경제의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죠. 중국 경제가 해마다 엄청난 성장을 계속하면서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석유를 수입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에너지에 대한 갈망도 계속 증가했어요. 중국은 갑자기 2009년에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 되었고 2011년에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석유 수입국이 됐습니다. 심지어 2016년까지는 미국을 제치고 새로운 세계 1위 석유 수입국이 되었어요. 작년 2021년에는 일본을 넘어서 세계 최대 액화 천연가스 수입국 자리까지 차지했습니다. 현재 세계 6위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 생산량은 14억 5천만 인구를 가진 중국 경제 수요의 22%만을 충족시킬 뿐이에요. 즉 중국은 전체 석유의 약 73%,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류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의 약 26%를 소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서방 국가들과 달리 중국의 에너지 사용 구성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중국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석탄에 기반하고 있어요. 이는 중국의 국가 안보 관점에서 매우 논리적인 선택입니다. 석유나 가스와 비교해서 중국은 실제로 엄청난 양의 석탄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석탄은 일반적으로 중국이 지정학적으로 복잡한 수입 문제에 얽매일 필요 없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에요. 따라서 석탄이 중국이 현재 소비하는 모든 에너지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유는 두 번째로 21%를 차지하고
천연가스가 세 번째로 8%에 그치며 핵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가 나머지 13%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는 본질적으로 거의 모든 천연가스와 석유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5분의 1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며 무엇보다 그 대부분이 단 한 곳에서 나와요. 바로 페르시아만 지역입니다. 페르시아만은 석유와 가스 같은 탄화수소 자원이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하게 발견되는 곳이에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26%와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37%가 이 지역 연안에 존재하죠. 그런데 이곳은 중국 동부 해안과 두 개의 주요 지정학적 병목 지점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걸프만과 인도양을 분리하는 호르무즈 해협과 인도양과 태평양을 분리하는 말라카 해협이죠. 중국 수입 탄화수소 공급량의 82%가 이곳에서 나와서 이 두 병목 지점을 통과합니다. 이론적으로 전시 상황에서 미국 해군이 이 두 병목 지점을 모두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 군사 전략가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예요. 베이징의 오랜 궁극적 외교 정책 목표인 대만 통일 문제를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베이징의 오랜 정책은 대만을 독립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반항적인 지방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대만은 사실상 거의 모든 면에서 독립국가이지만 공식적인 명칭만은 그렇지 않아요. 베이징은 대만이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중국과 완전히 분리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반드시 군사력을 사용하고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베이징은 외교가 실패하고 전쟁이 불가피해져서 대만 해협을 건너 대만을 침공하게 될 상황이 온다면 대만의 가장 큰 수호자이자 지원자인 미국과도 전쟁을 벌일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럴 경우 미국 해군은 중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말라카 해협 봉쇄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군대와 사회 모두 필수적인 연료 공급원이 고갈되면서 이런 시나리오에서 중국 석유 수입량의 70%가 갑자기 차단되면 베이징의 시계가 똑딱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중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전략적 석유 비축량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최대 용량으로 사용할 경우 약 92일 동안만 정상적인 소비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대만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미국이 말라카 봉쇄를 계속한다면 중국은 연료 공급을 대폭 제한하고 민간 자원을 전쟁 수행에 대규모로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말라카 봉쇄 상황이 시작된 첫날부터 베이징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미국의 평화 요구 조건에 즉시 굴복해서 공급선을 다시 열어주는 대가로 침공에서 철수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의 범위를 크게 확대해서 봉쇄를 깨뜨리기 위해 미국 해군을 직접 공격하거나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대만 침공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 해군을 선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21세기의 이런 상황은 지난 세기 1941년 12월 일본이 처했던 상황과 묘하게 닮아 있어요. 당시 일본 제국의 석유의 약 82%를 공급하던 미국이 공급에 금수 조치를 취했고 일본은 금세기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과 거의 똑같은 두 가지 선택지를 앞에 두게 됐죠. 당시 일본은 모든 상식에 반하여 전쟁의 범위를 극적으로 확대하고 진주만에 대한 선제 공격으로 미 해군을 공격하는 후자의 더 위험한 선택지를 택했습니다. 그 결과 태평양 전역에서 4년간 잔혹한 전면전이 벌어졌고 두 차례의 핵 공격으로 끝이 났어요.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한 일련의 사건이 태평양에서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섬뜩합니다. 따라서 수십 년 동안 이 엄청난 문제를 잘 알고 있던 중국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엄청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중국 해군의 전력과 예산, 역량을 극적으로 확장해서 해상에서 중국과 더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군사 예산은 눈에 띄게 증가해왔습니다. 실제 공식 발표와 국제연구기관의 추정치를 보면 중국의 국방비는 이 기간 동안 여러 배로 확대되며 세계 2위 군사대국의 지위에 올라섰습니다. 현재 중국의 군사 지출은 연간 약 3천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냉전 말기 소련이 지출한
지출하던 금액을 크게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물론 미국은 여전히 압도적인 차이를 유지하며 연간 약 8천억 달러 쓰고 있어 중국보다 두세 배 이상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연간 8천억 달러가 넘는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이죠. 중국과 비교해도 두세 배 이상 많은 수준으로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미국만 해도 전 세계 군사 지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중국은 올해 말까지 이 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어요. 중국 해군은 현재 항공모함 3척을 보유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4척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미국은 핵 추진 항공모함만 11척을 운용하며 여기에 다수의 상륙 강습함까지 보유해 여전히 압도적인 해군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기존 강대국인 미국과 떠오르는 강대국인 중국 간의 해군 군비 경쟁은 또 다른 섬뜩하고 잊히지 않는 역사적 운유를 담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기존 강대국인 영국과 떠오르는 강대국인 독일 간의 전함 군비 경쟁 말이에요. 독일 경제는 수십 년간의 지속적인 성장과 추격 끝에 1910년에 마침내 영국을 앞지르게 됐고 4년 후 두 나라 사이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거든요. 오늘날 중국이 직면한 이 거대한 딜레마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말라카 해협이라는 1.5해일의 작은 통로가 14억 인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현실은 21세기 지정학의 가장 중요한 퍼즐 중 하나예요.